자, 이제 51페이지 거래 정보망으로 접어듭니다. 재미있는 단원이라 그랬죠. 자, 거래 정보망이라는 단원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정보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첫째 줄에 봅시다. 지정하여 국토장관은 이렇게 나갑니다. 국토장관에 일단 동그라미, 개공사 상호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개공사 상호간 밑줄 긋고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밑줄 긋습니다.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줄 긋는 것들을 그림으로 앞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보망을 이용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 그림도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수백 번은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이 뭐 같습니까? 테레비입니다. 테레비. 아직까지는 테레비인데 여기에 마우스를 딱 달면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니까 느낌이 왔습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 좀 전에 공부했습니다.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이 물건은 노원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로서 면적은 30평이고 지하철하고 몇 분 거리에 있으며 초등학교는 몇 분 거리에 있다, 이런 정보를 개공사 상호 간에 교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공사 상호 간에 교환을 하는데 여기에 정보를 올리고 정리를 해주는 사를 거래 정보 사업자다, 이렇게 부르고,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공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인데, 이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운영하는 자를 운영자라 부르는데, 여러분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카페 운영자만이 정보도 올리고 삭제도 하고 정리하죠. 그래서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 부르고,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공사 상호 간에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자인데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국토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구나를 그 조문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림으로 앞으로 계속 전달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대로. 자, 국토장관은 개공사 상호 간의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자, 설치 운영할 자 줄 딱 꺼놓고 그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 넘기시니까 드디어 2번 거래 정보 사업자의 지정 요건이 나왔죠. 자, 첫째 줄에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자, 부가통신할 때 부에다가 동그라미, 신고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번 가입 신청을 하는 개공사의 수가 밑줄 그어봅시다.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까지 줄 것입니다. 가입할 것. 2번 정보처리기사 하나 도입할 것. 3번 공인중개사 하나, 정보 처리할 때 정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1인 공 동그라미. 4번 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국토장관이 정하는 용량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컴 동그라미 넣습니다. 자, 이것이 요건인데 이 요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건이 네 가지가 딱 들어오기 때문에 1, 2, 3, 4, 그러니까 쓸데없는 놈 하나 걸어놓고 요건으로서 틀리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데 양이 많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지정 절차 서류를 잘 보면 저절로 찾아냅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자, 3번에 1번 들어오면 거기 셋째 줄에 보면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밑줄 긋고, 기업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합니다. 부 동그라미 부.
500명 이상의 개공사로부터 받은 마지막 줄에 등록증 사본 들어갑니다. 등 동그라미. 디귿 정보 처리 기사 1인 정 다시 동그라미. 오른쪽에 올라가면 공인중개사 1인 자격증 공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 동그라미 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체크해 드렸으니까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개공사에게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인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그때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를 알면은 요건 4가지를 저절로 찾아내는데 지금 서류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 등의, 정, 공은,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또 노래 부를 겁니다. 부, 등의, 정, 공은, 컴퓨터, 통이 돌았는데 자, 부가 뭐였죠? 부 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 하니까 등록증 사본 들어오라 그랬죠? 정, 정보처리 기사 하나, 공인중개사 하나, 그리고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통이 뭐였죠?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노래를 이렇게 부르겠죠?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면 부, 등의, 정, 공은, 컴퓨터, 통이다. 자꾸 이렇게 기억해 나갑니다. 자, 부가 뭐였다? 법은 등기부 등본, 등록증, 정보처리 기사, 공인중개사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가사까지는 다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자,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부 등의,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익혀 나갑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뭐라고요? 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 하고 따라갑시다. 그러면 요건은 찾아내는데 이거를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지금 등록증을 제출하라 그랬지 인감증명서라는 말이 없죠. 옛날에 법이 인감증명서였어요. 그때는 노래 제목이 부인의 전공은 컴퓨터 통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밑에다가 세련됐다까지도 적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인이 아니고 뭘로 간다?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 이렇게 익혀 나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장관이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주는데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데 교재 오른쪽 상단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토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며칠 내로 교부해 준다고요? 30일 내로 교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거래정보사업자라면 이제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예를 들면 사용하는 개공사는 한 달 수수료가 뭐 30만 원입니다. 또 서로 간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이런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한 달 사용료는 30만 원입니다. 해놓고는 50만 원씩 받으면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운영 규정을 정하면 이 운영 규정은 반드시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내로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그래서 국토장관의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익혀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좀 생소한 느낌이 오겠지만 지금 그저 서울에 있는 개공사와 제주도에 있는 개공사가 거래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주도에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공사가 제주시 무슨 동에 있는 토지 몇 평을 가격은 얼마에 얼마를 팔겠습니다 하고 정보를 올리면 그 정보를 확인해서 서울에 있는 개공사가 매수자를 찾아서 거래할 수도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을 받는 절차를 정리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용으로 크게 잡아야 될 것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하면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 하나 기억하고
자, 서류를 제출하면 며칠 만에 지정해준다? 30일 만에 지정해주고, 지정을 받았으니까 나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내로 국토장관한테 승인받고 써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숫자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반대로 싹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30일이 짧은 거죠. 3개월이 더 길잖아. 그죠? 그래서 30일, 3개월 이런 날짜에 쏘으면 안 된다. 그죠? 크게 이렇게 딱딱 정리합니다. 이런 내용이 그죠? 좀 생소하시겠지만 지금 중개협회에서 이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합니다. 그 정보망의 이름이 탱크 21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죠. 그게 거래정보망 개공사들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21이라는 정보망이 있는데 누구한테 승인받고 쓰고 있다? 국토장관의 승인사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 단원에 딱 입문하면 거래정보망은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이것도 느낌을 하나 가져보는 겁니다. 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 그런 문제는 전부 다 X입니다. 크게 틀을 하나 잡았습니다. 교재 4번 내려면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에 줄 꺼놓고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장관은 지정을 뭐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겁니다. 드디어 2번 이렇게 지정을 받았으면 큰 2번 거래정보사업자와 개공사의 의무가 접어드는데 의무는 100%씩이 나옵니다. 이거 100% 별 딱 찍어놓고 자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인데 위반을 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어떻게 위반을 합니까? 동그라미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거기 한하여 줄 한번 꺼봅시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다르게 밑줄 긋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의무를 줬는데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1년에 1,000만 원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드립니다. 자, 이 아파트라고 칩시다. 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인이 김 사장님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박 사장한테도 의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3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넣습니다. 노원 상계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로서 30평의 가격은 3억이다. 예정가격을 올렸는데 이 거래정보 사업을 하는 자가 김 사장하고 친하고 박 사장하고 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사장 정보는 저기에 3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올려놓고 박 사장 물건의 의뢰는 30억에 팔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러분 똑같은 아파트가 하나는 3억으로 나오고 하나는 30억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30억 되는 걸 보고 웃기네 이러고 절대로 계약을 안 하겠죠. 지금 했던 말이 뭐죠? 개공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하거나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이렇게 공개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을 취소시키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 2번이 더 중요합니다. 개공사의 의무 역시 별표 딱 찍어놓고 1번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 동그라미. 2번 개공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줄 것입니다.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 정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또 이렇게 해석합시다. 좀 전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들으셨잖아요. 이번에는 개공사가 정보를 거짓으로 올립니다. 거짓으로 어떻게 올리는가 하면 자, 여기 있는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올리면서 이 땅이 길이 날 가능성도 없는데 뭐라고 올리는가 하면 개공사가 도로 개통이 확정되었음. 그죠? 또는 지하철하고 거리는 30분 거리에 있는데 30분 거리에 있다. 이러면 안 팔릴까봐 지하철하고는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정보를 거짓으로 올립니다. 왜 정보를 거짓으로 올리는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하철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거하고 3분 거리에 있는 건 아파트 가격이 달라도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올리면 개공사에게는 뭐를 내리겠다? 업무 정지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공개하면.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 상가 대박 터집니다. 뭐 거짓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업무 정지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체 없이 당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통보도 안 하면 업무 정지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정보망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자료를 삭제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럼 통보 안 하면 이게 거짓 정보예요. 이런 이야기 설명해 볼까요? 거래 정보망 중개사무소 가면 다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잠실에, 여러분 잠실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시죠?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판다고 나와 있어. 무슨 아파트가 이래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에 입력해놨는 정보라. 그죠? 그러니까 저 정보망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벌써 그 아파트는 재개발이 일어났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뀌었을 건데 아직도 그대로 정보가 있으면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볼 때는 거짓 정보잖아. 그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통보를 해서 삭제하고 정리해 줘야 되겠죠. 안 하면 거짓 정보잖아요. 그러면 업무 정지 내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많습니다. 이게 노원 상계동에 그죠? 상계 전철역 옆에 있는 아파트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이 100평인데 1억에 판다고 매물이 올라와 있어. 정보가. 그죠? 야, 전철역 옆에 땅이 왜 이래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언제 입력해놨는 거다? 88년도 입력해놨는 거. 이런 정보예요. 그런 정보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허위 정보를 본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통보 안 하면 뭐에 내리겠다? 업무 정지다. 그런 취지예요. 자, 거래 정보 사업자가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시키고 1년에 1,000만 원. 개공사가 정보를 위반하게 되면 뭐 업무 정지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고, 아,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위반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정보망은 정보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는 100%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 번 듣고 다 해결을 못 하겠지만, 아, 이런 말들이 중요하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옵니다. 3번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가 있는데 교재 한 장 넘기시면 취소되는 사유가 모두 몇 개다? 5개예요. 그러니까 5개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단골 문제입니다. 자, 교재 54페이지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박스 위에다가 한 번 더 적으세요. 지정 취소 사유 이렇게. 그래야지 눈에 더 잘 띄죠. 자, 페이지 넘어갔으니까 지정 취소 사유 넣고 5가지.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취소시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거짓 방법으로 받았다. 거짓에 동그라미 해놓고 앞에다가 허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짓이나 허위는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허위 하나 적어놓고 2번 운영 규정의 성인을 위반하면 운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있죠? 운영 규정은 국토장관한테 승인받고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위반하면 취소하겠다 이 뜻이에요. 운 동그라미. 3번 방금 했죠? 개공사 아닌 자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정보를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는 경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다르게 정보할 때 정 동그라미. 아까 보셨죠? 3억의 예정 가격인 메달을 30억에 팔겠습니다. 이를 올리면 거래 못하게 만들었잖아 지금 그죠? 그 다르게 정보할 때 정 동그라미.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줄 것입니다. 지정받은 날 줄 거 놓고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합니다. 1년의 동그라미. 5번 개인인 거래 정보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라 그럽니다. 해산의 동그라미.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면 취소하겠다 해서 핵심 단어 5가지를 집었는데 5가지니까 문제 내기 좋았다 그죠? 그래서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 시험 칠 때까지 노래 부릅니다. 허, 운, 정, 해, 일을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자, 지정 취소 사유는요 하면 허, 운, 정, 해, 일 이렇게 가는데 허가 뭐죠? 여러분들은 허위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저절로 올려줍니다. 운은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은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면 정보 찾아냅니다. 해,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더 이상 운영 못하니까 취소하겠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하니까 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허운정해일이니까 앞으로 기억하기 좋게 저는 아직 얼굴도 못 봤지만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습니다. 근데 허윤정이가
테레비에 취소됐어요. 왜 취소되었다?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했다. 이렇게 말을 기억하라고요. 자, 취소되는 사유 하면 뭐라고요?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해놓고 이제 허운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죠?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얼굴도 못 봤는데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집에 가다가 또 이럽니다. 허윤정이가 해산했는 게 아니고 출산했는가 유산했는가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허윤정이가 뭐 했다 그랬죠? 해산했다. 허운정해일. 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2, 3년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4, 5번 6개월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 5번 줘놓고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허운정해일만 기억하더라도 수업할 때마다 허운정해육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착 보면 아, 틀렸다를 탁 집어내야 된다고. 되겠죠? 그래서 5가지니까 취소 사유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큰 틀을 잡아갑니다. 취소되는 사유는요. 제목이 뭐라고요?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출산했는가 유산했는가 이러면 또 글자 달라집니다. 허운정해일 따라갑시다. 마지막 청문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제 55페이지로 가니까 개공사 등의 의무편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출발합니다. 첫 번째 의무가 뭐냐 하니까 기본 윤리로서 시인이 성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아주 당연한 소리지만 또 시험에 겁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개공사 및 소공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시인이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견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품위 유지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문을 보고 묻습니다. 다음 중 품위 유지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면 답이 뭐죠? 개공사, 소공사에게 유지하는 의무이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추상적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무는 의무지만 추상적인 의무다. 구체적인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개공사나 소공사 품위 유지해야 되고 시인이 성실해야 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라. 예를 들면 매도인 편만 들거나 매수인 편만 들면 안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또 품위 유지는 한겨울에 그죠? 한쪽에 빨간 양말, 한쪽에 하얀 양말 신고 그렇게 중개하면 안 된다고. 품위 유지 위반이니까. 그죠? 또 여러분 생활 자체가 지금 시인이 성실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윤리로서 추상적으로 품위 유지 성실해라. 그 다음에 뭐 공정한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2번이 더 중요합니다. 별표 찍어놓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도 있습니다. 자, 개공사와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같으므로 개공사는 의뢰인의 본지에 따라 줄 거 봅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까지만 줄 거 놓고 중견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은 누가 했다? 오른쪽에 보니까 판례 찍혀있죠. 그죠? 판례가 제시하는 의무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선관주의 의무란 이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제가 읽었지만 추상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다시 선관주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개공사와 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과 같으므로 개공사는 의뢰인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판례 이래 돌아서니까 다시 읽어도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번역을 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개공사는 자기 집을 팝니까? 남의 집을 사고 팝니까? 남의 집을 사고 팔더라도 자기 집같이 관리를 잘해주라.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제가 잘 아는 민법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우리 여기 하시고 계시는 양민 선생 말고 이제 그 민법 선생님이 있는데 지방에서 제가 소주를 한잔 하다가 선량한 관리자,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우리 법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합니까? 이제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집을 사고 팔더라도 자기 집같이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분은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남의 일을 자기 일같이 잘해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말이 반대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 일을 내 일같이 잘해줘야 된다. 나 이게 성관주의 의무라 그랬는데 그분은 남의 일을 자기 일같이 잘해주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일을 중요시 여긴다, 남의 일을 중요시 여긴다. 자기 일을 중요시 여기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남의 일이지만 내 일같이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반대로 하더라니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잘해줘야 되는 게 선량한 관리자다.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그 정답은 없어요. 어차피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일을 더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남자들은 자기 마누라를 좋아한다, 남의 마누라를 좋아한다. 생각해봐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웃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의 일이지만 자기 일같이 잘해줘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를 뭐라 부른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임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자, 또 두 번째 기본 윤리로서는 비밀 누설의 금지가 있습니다.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데 이제 올해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올 때 됐죠.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사실은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그랬지만 모든 업종에서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도 자기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줘야 되겠죠. 경찰관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선생님도 업무상 알게 된 학생의 비밀이 있다면 지켜줘야 되는 게 상식이죠.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요. 봅시다. 2번에 1번. 개공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개공사 등은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업무를 마쳤더라도 자기가 알았던 비밀은 준수해야 됩니다. 이 모든 업종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개공사가 정신없이, 그죠? 아, 저 집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축대가 무너질 것 같아. 그래, 그런 비밀을 알았다면 비밀을 이야기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아, 그거는 비밀 이야기해줘야 안 되겠어요?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축대가 무너질 걸 모르고 샀다면 나중에 피해가 우려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임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왔는 사람이 개공사가 중개를 하다 보니까 아, 처갓집에서 받았는 거구나. 그럼 처갓집에서 받았는 거니까 매수자 보고 더 깎아달라고 하세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지켜야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시험에 나옵니다. 세무서 직원이 이제 이 아파트를 3억에 팔아달라 그러는데 개공사가 중개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살 때 2억에 샀구나. 이런 비밀을 알았다면 이야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줘야 되지. 아무리 세무사 직원이라도. 이해하겠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비밀 준수 의무는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위반하면 제재가 뭐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일 하단, 개공사 등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밑줄 긋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 비밀 준수 위반을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더 중요한 말이 한 장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밑줄 긋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줄 꺼놓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의무에 위반한 처벌은 줄 긋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자, 다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 그랬죠. 근데 이 죄는 무슨 죄를 적용한다?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 지금 읽었지만 한자로 적으면 의사에 반대하여 불벌하는 죄, 죄를 묻지 않는 죄다. 쉽게 말하면 저 개공사가 비밀 준수를 위반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한다고요. 이런 죄를 뭐라고 부른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니까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다음 내용 중 반의사 불벌죄를 찾으시오 하면 답이 뭐다? 비밀 준수 위반.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형법은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도 하는 게 원칙이다. 어느 게 원칙일까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이러면 처벌을 안 한다. 그래도 한다. 합니다. 그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생겼죠. 피해자가 생겼으니까 피해자 가족이 이럽니다. 사람은 죽었고, 그죠? 이제 살인을 한 사람이 한 100억 줄게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그래, 사람은 죽었고 돈 100억이 작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 돈 100억을 받고 그래,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을 안 한다면 돈 있는 놈은 막 죽이고 다녀도 된다는 말이 된다고. 그러면 사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처벌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 대신에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을 좀 깎아줄 수는 있겠죠. 20년 징역을 10년 징역을 해준다든지 깎아줄 수는 있더라도 처벌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랬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독특한 죄라고. 그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반의사불벌죄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만 있지만 형법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폭행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가벼운 폭행죄가 뭔가 하면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럼 싸우면 서로 때리고 맞았으니까 폭행이 일어났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그죠? 폭행죄, 강제추행죄, 또 그 다음에 하나 세 가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강도죄, 그 다음에 폭행죄,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강도상해죄, 이런 세 가지는 특정 범죄로서 가중처벌하도록 우리나라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질서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폭행죄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벼운 폭행이 일어났다니까 두 사람이 싸웠는데 피해를 보니까 한 사람은 손등이 까질랑 말랑하고 한 사람은 손톱에 멍들랑 말랑할 정도로 피해가 일어났어. 그럼 아주 가벼운 피해가 일어났는데도 국가가 나서가지고 야, 너희들은 폭행했는 거니까 처벌하겠다. 그러면 이 공권력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손등에 멍들랑말랑한 사람 둘이가 우리가 우리끼리 치료하고 없는 걸로 할게 하면 그건 그대로 놔둬야 되지. 이것도 처벌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 안에는 가벼운 폭행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가볍게 폭행죄가 일어났고 자기들끼리 처리하겠다는데도 안 돼. 국가 질서를 위해서 처벌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과도한 공권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폭행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이런 거 있어요. 사자가 뭔가 하면 죽은 자의 명예훼손죄, 너희 할아버지는 쌍놈이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의사불벌죄. 자, 우리 단원에서는 반의사불벌죄는 어디서 만난다? 비밀준수 위반이다. 그렇게 매치합니다. 연결. 자, 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이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제목을 보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럼 요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두 사람이 거래가 딱 체결이 됩니다. 계약이 팔겠다 사겠다 계약이 체결되면 무엇 때문에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이 사람이 아파트 팔겠다 그랬어. 이 사람 사겠다. 그럼 계약이 됐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는 게 있어.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물건이 좋다고 했는데 다 썩었더라. 이런 게 분쟁이 시작됩니다. 수도꼭지 물이 터졌더라. 도배가 다 떨어졌더라. 해서 뭐에 대해서 분쟁이 난다?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바퀴벌레는 없다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바퀴벌레가 수천 마리 나오더라. 여러분 바퀴벌레 몇천 마리 나오면 졸도해봅니다.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니까 이 물건이 중개대상물이잖아요. 이 중개대상물을 개공사는 잘 확인해서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잘 설명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물건의 설명 의무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때 1번 갑시다. 개공사는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밑줄 긋습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토지대장, 종합증명서 등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시에도 동그라미. 자, 설명하고 제시하는데 뭐를 설명해야 됩니까? 하니까 2번에 1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종류, 소재지, 지목 어디서 좀 받는 것 같죠? 종류 앞에다가 중개대상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아까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하고 겹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일단 중개대상물 적어 놓고 2번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해줘라. 소 동그라미.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상 제한도 설명합니다. 공 동그라미.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수 동그라미.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설명해라. 도 동그라미. 환경 조건은 밑줄을 딱 꺼놓고 7번 입지 조건으로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도 설명해라. 도로의 동그라미. 8번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9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도 설명해라. 조세할 때 세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세. 마지막 보수와 실비의 금액도 설명해라. 실비 할 때 실 동그라미. 자, 실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확인 설명해야 됩니까? 하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중, 도, 수, 도, 소, 공에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해라.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했습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에 세, 예, 실 들어오는데 중이 뭘까요? 중개대상물만 찾아라 그랬습니다. 중개대상물 종류, 소재지.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합니다. 수 하면 수도만 딱 갖다 붙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수도만 붙이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 도 하면은 도로입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소, 소유권만 기억합니다. 소유권만 기억하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저절로 올라옵니다. 공, 공법상 제한사항. 세가 뭐지요? 취득에 따른 조세. 내가 이 아파트를 사면 세금이 얼마쯤 나올 것이다.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중개를 할 때 아파트 사는 사람이 내가 3억에 사면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법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에 따른 조세를 설명해라. 얘가 예정 가격, 실은 보수와 실비도 설명합니다. 자, 이 아파트를 3억에 거래하면 보수는 150만 원입니다. 까지 설명해 줘야 돼요. 자, 처음 듣는 분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또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에 세, 예, 시를 설명한다. 이렇게 갑니다. 아까 들었을 거 있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아까 했던 거 벌써 잊어버렸겠지만 중도, 수도, 소공에 예공을 공개하라고 아까 적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을 비교해서 문제를 묻기 때문에 이거를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중도, 수도, 소공예는 중도, 수도, 소공예는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정보도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 세, 시를 찾아내야 돼. 왜? 중도, 수도, 소공예는 지나 개나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다시 확인 설명하는 것이 이겁니다 했는데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 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시지가를 답으로 찍어야 돼. 그죠? 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처음 들으시면서 이 양이 짧은 것으로 적었지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다시 확인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중도, 수도, 소공의 세의 시를 확인 설명해야 돼. 좀 빨리 읽으면 색시까지 확인해 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정보 공개니까 공으로 끝난다고. 그죠? 이제 이렇게 틀을 잡으셔야지 설명하지 않는 것 하면 공시지가를 찾아야 됩니다. 왜? 중도, 수도, 소공예는 지나게나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 나, 개, 나 다 해야 되니까 제목을 중, 도, 수, 도, 소, 공으로 걸어놨다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하면 이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니까 아닌 것 하면 세, 실이에요. 세가 뭐다? 취득에 따른 조세. 보수와 실비는 설명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를 찾아가려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이해합니다. 이제 오른쪽 57페이지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잘 했습니다. 설명을 잘 하니까 이 각과 을이 그래 좋다. 내가 물건을 사고 팔겠다 하고 계약이 성립되겠죠. 자, 성립되면 57페이지입니다. 2번에 1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 3년간 보존해야 돼. 3년의 동그라미. 자, 이런 이야기죠. 자, 지금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 아파트로서 도배는, 수도, 전기는, 도로는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소유권과 저당권은 어떻게 돼 있고, 공법상 제한상, 취득에 따른 조세, 예정 가격, 실비를 잘 설명했으면 이렇게 내가 잘 설명했다는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라 그랬다고. 작성하고 이거는 몇 년간 보존해라? 3년간 보존하라.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자, 드디어 이제 3년 보존 서류 이런 것도 하나 만나기 시작합니다. 객관식 문제 아주 잘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확인 설명서가 모두 4종류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4종류가 있는데 1번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내려오면 유형. 자, 동그라미 1번 확인 설명서 원 찾았습니까? 자, 1번 옆에 주거용 건축물 밑줄 껐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뭐죠? 한마디로 아파트, 빌라, 원룸을 거래하면 1번에다가 적어라 이 말이에요. 2번 확인 설명서 2가 있습니다. 2 옆에 뭐가 있습니까? 비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은 뭐지요? 상가, 빌딩, 공장 이런 거겠죠. 이거를 거래하면 2번에 적어라. 3번 옆에 줄 거야 되죠. 토지 줄 것입니다. 토지를 거래하면 3번에 적습니다. 4번 확인 설명 4번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준부동산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고 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양식이 모두 몇 개가 있더라? 4개가 있더라고. 자, 1번이 뭐라고요? 책 보지 말고. 1번 주거용, 2번은요 비주거용, 3번은요 토지, 4번은 준부동산이니까 물건에 따라서 1, 2, 3, 4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이거는 몇 년 보존한다? 3년간 보존하는데 수험 공부를 하는 시험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은 감각이 살려야 되는데 1, 2, 3, 4종류가 무조건 시험에 하나가 나올 때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렇지, 당연히 주거용이지. 지금 현장에서 그래도 제일 거래 많이 하는 게 아파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더라도 1번을 물어야 되지. 준부동산,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개공사 평생에 한 건 할까 말까인데 이런 거를 문제를 묻지를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확인 설명서에 관련되는 문제가 하나가 딱 들어올 때는 반드시 뭐를 잘 봐야 된다? 주거용에 대해서 잘 보고 계셔야 된다고. 그죠? 요거를 보고 자꾸 차이 나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부를 똑같이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 뭐가? 시험 치는 요령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1번을 보고 자꾸 틀려야 되지 이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어차피 하나씩은 어떻든 시험 돌아가면서 나와요. 자, 그래서 1번을 잘 봐야 되니까 지금 이제 교재를 한 장 딱 넘기시면 1번을 예를 딱 들어줬다고. 그래서 입문서니까 1, 2, 3, 4, 4가지 양식 중에서 1번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기본서가 나올 때는 4가지 다 나오겠죠, 당연히. 자, 58페이지 자치 봅니다. 이 확인 설명서를 개공사가 작성해서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고요? 3년간 보존하라 그랬다고. 제2에 보니까 확인 설명서 1 돼 있고 다시 받는 기념으로 줄 것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줄 딱 것입니다. 아파트를 거래하면 여기에 기재하는구나. 예를 들면 거기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물건의 표시로서 토지는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을 기재하라. 건축물은 이렇게 기재하라. 권리관계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원래 처음 도입되고 시험에 나왔는 게 오른쪽 봅니다. 59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거기 10번 내외부 시설물 찾았습니까?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옆에 소방 찾으셨죠? 거기 옆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줄 닦으십시오. 원래 이거 도입되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주택 같은 데 가보면 불 나면 빨간 거 때르르르 울리는 거 있죠? 이게 설치되어 있다 없다를 적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도입됐다고 이해하시겠죠? 이를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습니다. 58페이지 왼쪽 페이지 보면 상단에 건축물 1번 물건의 표시에 건축물 찾았습니까?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내진 설계라는 거 보이시죠? 요거 지진하고 관련되는 거잖아. 그죠? 최근에 지진도 있었지만 이것도 원래 도입됐습니다. 줄 쫙 끊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영역에 대해서도 개공사가 설명해 줘야 된다고. 이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까지 설명하도록 2개가 도입됐습니다. 요거 원래 8월 달에 도입되고 원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내진 설계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자, 원래 출제됐으면 내년에도 여러분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다시 묻습니다. 건축물에는 뭐도 기재되어야 된다. 내진 설계 여부도 기재되어야 된다. 그럼 오른쪽에 소방에 대해서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즉 이 많은 내용을 한 번만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2개라도 체크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내려오니까 거기 밑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이 체결되면 보수는 얼마를 받겠다. 보수와 실비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 개공사가 무합니까?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래서 매도인한테 한 장 주고 매수인에게 하나 주고 자기도 이거를 몇 년간 보존해라? 3년간 보존하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 서명, 날인까지도 눈여겨 이렇게 봅니다. 이 양식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처음 만나면서 이거를 다 한 번만에 꿰뚫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딱딱 잡아놓고 또 다음 수업할 때는 또 더 중요한 거 하나씩 잡고 그래서 조금씩 살을 붙여갈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거기 60페이지 상단에 작은 글씨가 있죠. 거기 제일 위에 제목에다가 적어요. 제일 위에 박스 위에다가 60페이지 위에다가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앞에 봤던 양식을 혼자서 작성하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옆에 여기 란에 보면 이 란은 이렇게 기재해라, 이 란은 이렇게 기재해라 이렇게 적어놓은 요령인데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코 어렵지도 않는 문제 꼭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 이거는 이렇게 기재하는구나, 이렇게 기재하는구나 이렇게. 예를 들면 그죠? 거기 상단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1번을 봤으니까 기념으로 별표 한번 찍어 보십시오. 자, 그 작성 요령에 보니까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자, 방향의 동그라미. 여러분, 아파트는 방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남향이냐 동향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 그죠? 자, 그럼 방향을 어떻게 적어라 하느냐 하니까 방향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그러니까 주택은 거실로서부터 남향이다, 동향이다 이렇게 주실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예를 들면 공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방향을 남향, 북향으로 기재합니다. 자, 다시 주택은 뭐를 기준으로 하고 안방이나 거실 등 주실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뭐를 기준으로 하고 출입구를 기준으로 방향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방향이 불분명하다,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남동향인데 거실 앞 발코니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라 그랬습니다. 또는 불분명하면 뭐 출입구로부터는 동향이다 이렇게 기재를 한다. 기조 요령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이제 천천히 새겨 나갈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합시다. 다음 주 수업 예고입니다. 오른쪽 보니까 3번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접어들죠. 서투리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 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겠죠. 이렇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제 뭐가 일어난다?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뭐를 작성한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예고가 거래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라는 것이 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또 재미도 있고 또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은 다음 주에 출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